이렇게 말을 하면 설명을 잘할 수 있지 않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눈높이를 맞춰서 말합니다. 어려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문가지만 상대에 맞춰서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저는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글도 쓰는 강원국입니다. 어디서든 말 진짜 잘한다는 소리 듣는 법 있을까요? 남들에게 설명이나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벤처기업에서 한 3년간 테크니컬 라이터라고요. 개발자들이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전달하는 그 매뉴얼이라든가 제품 사용 설명서 쓰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아도 쉽게 쓰기 어렵고요. 너무 몰라도 쉽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알았는데요. 설명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은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눈높이를 맞춰서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 용어나 어려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문가지만 상대에 맞춰서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로,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비유와 사례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렇게 비유와 사례를 들면 듣는 사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쉬워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친절하게 말한다는데요. 자기 설명이 쉽게 들렸는지 잘 알아먹었는지 이렇게 중간중간 물어보면서 말을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설명을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대화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제가 KBS 일라디오에서 인터뷰 프로를 한 3년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그 인터뷰 상대가 바뀝니다.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인터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 어떤 질문을 처음에 할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질문과 대화가 잘 풀리면 그날 인터뷰가 아주 술술 잘 풀립니다. 그 상대도 이제 긴장을 풀고요. 나에 대한 경계를 풀고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30분 인터뷰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을 보통 한 4시간 이상 연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뭘 찾아냈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런 걸 잘 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걸 물어주면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말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막 줄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계가 풀어집니다. 이제 그 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 공부를 SNS에 가본다든가 그 사람이 블로그를 하면 또 책을 냈으면 그 사람이 또 어느 직종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 직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해서 그 질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첫 질문이 중요한데요. 무엇을 물을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생각이 잘 안 나면 검색도 좀 해보고 그렇게 가서 첫 마디를 꺼내면 그날 대화가 술술 풀리게 됩니다. 한순간에 상대와 가까워질 수 있는 대화 스킬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솔직한 게 최고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가깝게 느끼려면 내가 이렇게 얼굴에 가면을 쓰고 뭔가 꾸며서 말을 하면 바로 알아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나의 어떤 남들에게 싫은 어떤 면모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말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잘 들어주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경청하고 중간에 말 끊지 않고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요.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칭찬이 먹힙니다.
상대가 나를 칭찬해주면 왠지 그 사람이 친근하게 보이고요.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랑은 나중에 친하게 됐을 때 해도 늦지 않고요. 처음에는 자기 자랑을 하면 아무래도 멀게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면 누굴 만나든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습관이 있을까요? 예, 저도 이렇게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참 매력적이다 하는 사람을 만난 그 첫 번째는요, 겸손한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저 사람 어느 정도 그 위치나 어떤 수준이 되는데에 비해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겸손한 사람, 그 되게 매력적이고요. 두 번째는, 말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만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꼭 해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뭐 사과의 말을 듣고 싶을 수도 있고요.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가려운 곳을 막 긁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제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낄 수 있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만날 때마다 막 징징대고 툴툴대고 막 나 죽겠다, 힘들다, 누가 밉다, 일하기 싫다, 이런 말,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떤 비관적인 말, 이런 말보다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일관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기가 빨리고요. 다음에 매력은커녕 다음에 만나기도 싫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습관이 있을까요? 우선 그런 사람들은 말을 두 갈식으로 합니다. 주요 용무나 요점을 앞에 말한 후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 이런 걸 뒤에 대죠. 앞에 두 갈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 앞에 얘기만 듣고도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갈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앞에 본론을 먼저 말하고 이제 뒤에 얘기를 하면 그 들으면서 앞에 얘기한 그 본론에 대해서 듣는 사람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말해 보십시오. 미괄식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 본론이 아닌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본론을, 결론을 딱 얘기를 하면 그때 즉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가 불필요한 얘기여도 그걸 다 들어야 된다는 그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두 갈식으로 말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딱 할 말만 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정말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탤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습니다. 딱 할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간을 짧게 말하면서도 그 내용에 빠진 것 없이 알차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도 절약해주고 그렇다고 빠뜨린 것도 없으니까요. 최고겠죠. 빠진 것도 뺄 것도 없이 말한다. 세 번째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집니다. 아무 때나 나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끼어야 될 타이밍인가 아니면 이 대목에서는 그냥 있는 게 나은가 이걸 정확히 알아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낄끼 빠라고 하죠. 이게 안 되면은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이 낄끼빠빠를 잘한다. 네 번째는요. 말의 어떤 균형을 맞춥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모든 말은요. 상대방이 있고 또 반대되는 생각이 있죠. 한쪽에 치우치면 편향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 A, B의 중간에서 절충을 합니다. 타협을 하고요. 사실 그게 균형 잡힌 의견이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자칫 크게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말을 한다. 다섯 번째는 해야 할 말과 해선 안 되는 말을 잘 구분합니다.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사 구분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작
그 보고받는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해야 할 말인데 해야 할 말 안 하고 뭐 자기 개인 신상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얘기로 이제 일관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때 그 주제에 맞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해야 할 말인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다른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지켜서 말을 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누구에게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뒷담화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거죠. 뭐 직장에서 흔히 많이 하는 얘기죠. 특히 이제 윗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뒷담화는 그 본인에게 귀에 들어가고요. 그 뒷담화를 하는 자신이 피폐해집니다. 그 뒷담화 하면서 자기 기분도 안 좋고요. 그 뒷담화 한다고 절대 기분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더 강화됩니다. 누가 싫어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 그 싫은 감정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뒷담화는 정말 백해무익하다. 두 번째는 뒷말입니다. 뒷말. 이 뒷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꼭 일 끝나면 뒷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안 된다고 그랬지. 아니 그때 말리든지. 그때는 뭐 꿍시렁 하면서 넘어가고 막상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는 못마땅하다. 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 뒷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남 탓입니다. 꼭 남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거죠. 그 남 탓을 자주 하다 보면 자기가 일을 하는데도 좀 책임감 있게 하기 어렵고요. 남들이 보기도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이 세 가지 말, 뒷담화, 뒷말, 남 탓, 이거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앉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말의 중심에 서면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고요. 뒷말 하지 말고 그 말해야 될 때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담화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기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의 어떤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에 유리해지는 것은 저는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직장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왜 그러냐? 우리 직장 생활은 소통이 한 70%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일도 하는 것이고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하면요. 우선 첫 번째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이 관계가 좋아지면 나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고 그러면 내가 승진하는데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싫어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좋아서 어떤 평가에 유리해지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 회의 때건 발표할 때건 보고할 때건 자기 존재감이 있죠. 그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될 때 이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말을 잘하려면 사실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말 잘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실력이 있으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 실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 만들어내죠. 어떤 존재감 있죠. 관계 좋죠. 그러면 당연히 뭐 평가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겠죠.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뭐 직장 다닐 때 말을 참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않는다고 그래서 제 이름이 원국인데 진국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진하다는 거죠. 말수를 줄이면은 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는데요. 지금 이제 직장을 나온 지 이제 10년이 넘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좀 그게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장 다닐 때 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 걸 왜 살았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갔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발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딱딱 하면서 또 제대로 하면서 직장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직장인의 글쓰기라는 책을 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이제 글쓰기 책이면서 또 글쓰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는요, 일종의 음식의 고명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고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가장 밑에는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상대의 심리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글을 잘 쓰려면 상사의 심리를 잘 읽어서, 그래야 상사의 마음에 드는 이제 글을 쓸 수가 있고요. 심리를 읽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 토대 위에서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물론 심리를 잘 읽어서 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추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가 나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의도가 뭐고, 이런 걸 알려줘야 글을 잘 쓸 수 있는데, 관계가 나쁘면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 관계 위에 뭐가 있냐?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알려줘야 잘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좋으면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해졌을 때 우리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심리와 관계와 소통입니다. 직장인의 글쓰기 안에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심리를 읽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글을 통해서 어떻게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직장인의 글쓰기에 다 담았거든요. 꼭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